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지털로 표현되는 모든 것을 알아보는 인포맥스티, 저는 오진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혜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해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이 혁신 금융 공약 기억 혹시 하십니까? 네, 기억 잘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내용 중 핵심이 되는 내용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의 이 제정이었습니다. 네. 투자자 보호와 그리고 산업진흥 두 가지를 모두 잡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아직은 아쉽게도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네, 그렇죠. 뭐 토큰의 분류라든지 NFT의 지위라든지 또는 세금 관련 각종 이슈 등 업계에서는 사실 정부가 명확히 해주기를 바라는 현안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 손에 잡히는 부분들이 좀 없는 것이 사실이고요. 네, 그래서 2023년 올해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이 제정 시행이 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그 얘기해 보겠습니다. 인포맥스티 지금 출발합니다. 네, 차고 넘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균형 잡힌 전문가의 인사이트 만나보겠습니다. 인포맥스 인사이트인데요. 자, 오늘 만나볼 분은요, 법무법인 주원의 정재욱 변호사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 2022년 지난해 가상자산 시장은 유독 사건 사고가 정말로 많았습니다. 많다는 얘기를 저희가 반복해서 해드리고 있는데 그 때문에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를 비롯해서 프로젝트들의 신뢰도 문제가 계속 나타나고 있고 이를 좀 해결하려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또 규제기관의 움직임도 상당수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통해서 어떻게 규제가 이루어질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 변호사님 일단은 현 시점 2023년 1월 기준으로 가상자산 관련된 법안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뭐 시행되고 있는 법률, 현재 예. 시행되고 있는 법률은 네, 특정금융정보법인지 예.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예. 직접적으로 이제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는 거는 네. 그리고 발의된 것 자체는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법안, 국회에서 예. 계류적인 법안 자체는 17개나 됩니다. 예.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는 이제 특정금융정보법이라는 네. 이른바 특금법이 특검법이라고 하죠. 유일하게 이제 크립토 업계의 규제를 담당하고 네. 있는 법인데 17개가 법이 발의가 된 상태고 그렇죠. 문제는 그 특금법이 유일한 이제 가상자산 시장 관련된 법인데 자본시장법 외에는 지금 그거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뭐 자본시장법도 적용 가능성이 논의가 되고 예. 있는 것이죠. 자본시장법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금융투자 상품 대표적으로 이제 증권이라든가 이제 파생 상품에 대해서 적용되는 법률이거든요. 예. 근데 가상자산이나 디지털 자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증권성을 띈다면 자본시장법을 적용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논의들이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예. 이제 그거는 이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이고 현재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가상자산,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하고 있는 규제 법률은 특정금융정보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크립토 투자하시는 분들은 특금법의 내용을 조금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특금법이 사실 이름이 좀 어렵다 보니까 네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돈 세탁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시죠. 네, 이게 자금 이제 세탁. 전문 용어로는 자금 세탁이라고 네. 하는데 자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금융회사들이 고객이 누구인 것인지 그리고 그 고객 자금 중에 이제 뭐 예를 들면 마약 유통 자금 뭐 그리고 국제적으로 이제 유통되면 안 되는 자금들이 혹시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스크리닝하는 규제 법률이라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특정금융정보법은 바로 이 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진 법이다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예. 거래소 실명 계좌 관련했던 그것들을 이제 규제하는 것이 이 특금법인 건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특정된 금융의 정보를 통제하는 법안이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왜 특금법이란 게 갑자기 생뚱맞게 왜 오지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가상자산이 익명성을 기초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2018년, 19년 정도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에서 이 가상자산,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들이 돈 세탁이 활용이 많이 된다. 네.
그래서 그것을 취급하는 업소, 대표적으로 거래소죠. 네. 거래소들에 대해서 이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형태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각 회원국한테 권고를 합니다. 네.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특금법을 개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이제 금융회사들에 대해서 적용되는 법이었는데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라는 것을 제도권으로 들어온 거죠. 근데 가상자산 사업자한테 예를 들어 거래소한테 너네가 돈 세탁 방지 의무를 져라라고 하려면 이제 국가기관 입장에서는 그 방지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 그 회사들이 어떤 회사들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신고 의무를 부과한 겁니다. 어. 대표자 성명, 상호 이런 것들을 FIU에 신고해라. 그러니까 이른바 가상자산 사업자라는 네, 그런 그렇죠. 신고 의무죠. 그래서 그게 기본적인 목적인 것이고요. 예. 근데 이제 신고 수리 이제 신고를 받아주고 너네가 최소한의 이제 규제법 내에서 이제 활동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이제 요구하는 것이 이제 ISMS라든가 이제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좀 정리를 좀 부탁을 드려볼 텐데 네. 특금법이 내용이 이제 주요 내용이 한 두세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방금 말씀 주신 실명 계좌, 네네. 예, 그게 꼭 있어야 되고 네, 네. 그다음에 가상자산 사업자의 이 신고를 해야 되는 네, 사안이 네, 있고 네. 또 하나가 지금 보니까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제 어렵게 이제 우리 규제 다 외우려고 하면 어렵고 예. 기본적으로는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부담한다. 근데 자금 세탁 방지 의무라는 게 부담하려면 예를 들면 내가 취급하는 이 고객이 진짜 내 고객이 맞는 것인지 그리고 이 고객이 나한테 우리 거래소에 보낸 자금이 혹시나 불법 자금이 아닌 것인지 확인하려면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고객이 누군지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법의 주요 규제인 것이고요. KYC 과정 네, 같은 거 더 그렇죠. 어떻게 하는 네. 거죠? 네. 근데 그러면 가상자산 사업자한테도 그걸 적용하려면 정부 입장에서 가상자산 사업자가 무슨 라이센스 받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예. 그 가상자산 취급하는 업소 이거 하려면 신고를 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특금법의 내용 자체가 그 네네. 주요 골자가 이제 돈 세탁과 자금 흐름에 대한 기록을 통제하는 네, 흐름을 그렇게- 통제하는 그렇게 내용이기 보시면 되죠.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이뤄지는 뭐 시장이나 투자자들의 뭐 사기나 횡령, 뭐 유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커버가 되지 않는 법이죠. 되게 힘들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했고 수리를 받았다 이렇게 업체들이 홍보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이제 그 의미는 이제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받는다라는 의미인 것이고 그것을 이제 더 넘어가 가지고 우리가 뭔가 이제 정부 기관으로부터 라이센스를 받았다 이런 정도는 아니에요. 아닌 건 거죠. 왜냐하면 네. 라이센스를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금융투자업, 증권사, 자산운용사 이런 데들은 이제 뭐 자본금 규제도 갖춰야 되고 네. 소위 말해 진입 규제입니다. 그리고 일정한 인력도 갖춰야 되고 예. 그리고 라이센스를 받았으면 그 범위 내에서 영업 행위를 해야 되고 예. 이런 의무들을 부담하거든요. 네. 근데 가상자산 사업자는 그렇진 않아요. 아까 그 말씀드렸던 자금 세탁 방지라는 그 목적 하에서만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무슨 투자자 보호라든가 또 영업행위 규제라든가 뭐 진입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미비한 편인 것이죠. 이게 특근법이 이렇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17개의 추가 법률들이 지금 계류되고 있는 상황일 텐데요. 네. 이 특근법의 부족한 부분들을 좀 보완하지 않고 이렇게 추가적인 법률이 계속 생겨나는 것이 좀 바람직한 방향인가요? 그렇죠.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정금융정보법이라는 게 우리가 법을 만들 때 그 법에 한정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자본시장법 따로 있고 특정금융법 따로 있고 우리 형법, 민법도 따로 있잖아요. 네. 민법은 이제 민사적 우리 이제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서의 민사 분쟁, 서로 돈 지급하고 돈 받고 이런 것들 다루는 반면 형법은 이제 누가 잘못을 했을 때 국가기관에서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를 다루는 것이잖아요. 특정금융정보법도 그 목적 자체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불법 자금의 흐름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유통되는 걸 막기 위해서 있는 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해서 이거를 막 가상자산을 위한 온전히 가상자산을 위한 법을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인 것이죠. 네. 왜냐하면 이 특정금융정보법의 적용 대상이 가상자산 사업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근데 금융회사들도 이 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 법을 개정해서 우리가 뭔가 바꿔보자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특근법의 카테고리 자체가 네. 이제 크립토 업계만을 타깃으로 하는 게 아니기 아니기 때문에 때문에. 네. 따로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특근법이 또 시장 규율을 위한 디지털 자산 시장 규율을 위한 거기 때문에 네네. 그런 적용을 받고 있고. 그럼 변호사님 보시기에 지금 특근법의 이 한계성으로 인해서 좀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특검법이 이제 그
2020년도에 개정이 돼서 2021년도에 시행됐는데 이 예. 가상자산 사업자 관련돼서는 금융당국에서도 그 입법 예고할 때 이렇게 부기를 해놨어요. 이게 규제는 들어오는 거지만 엄밀한 의미의 제도화는 아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 이 법의 목적이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 있는 것이지 우리가 영업행위 규제, 진입 규제, 그 투자자 보호 규제를 제도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에서 이제 한 차례 시행령 개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이해상충 방지 규제, 내부 통제 기준 둬서 뭐 거래소 내부 직원들이 투자를 못하게 한다든가 그런 것들 두긴 뒀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러한 우리 통제나 이런 것들이 어쨌든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목적을 벗어나면 법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틀 안에서만 최대한 우리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니까 이게 옷이 안 맞는 거죠, 이제. 네. 예. 아무리 하려고 해도. 예. 그렇군요. 네. 근데 좀 특근법의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그리고 이제 승인을 위한 조건 자체가 상당히 장벽이 높기 때문에 문제다 이런 내용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엄밀하게 보면 장벽이 높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본금 규제도 없고요. 그리고 무슨 인력에 대한 규제도 없습니다. 예. 다만 이제 장벽이 이제 높다고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ISMS하고 실명하기 입증 계정인데 음. ISMS는 이제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해주는 것이고 네. 그리고 실명하기 입증 계정은 은행에서 해주는 것이에요. 음. 근데 은행이 어쨌든 민간 사업자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은행에서 해줄지 말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네. 이게 힘들다는 것이지 그 이제 이 규제를 만들 때의 진입 규제 자체가 되게 장벽이 높게 설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은행에서 계좌를 발급 안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원화 마켓을 만들 때는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이고 예. 그냥 이제 ISMS까지 받은 업체들은 많아요 지금 네. 몇십 개가 됩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금융투자업과 비교해서 예를 들면 뭐 증권사, 네. 자산운용사 이런 회사들과 비교해서는 진입 장벽이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있죠 오히려. 실제로 업계에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ISMS까지는 다 받아놓고 그렇죠. 은행에서 이제 이 계좌를 열어주지 네, 않아서 네, 네. 실제로 사업을 할 수 없는 곳들이 부지기수였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정부가 네. 규제하기가 좀 애매하니까 네. 은행을 통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게 네. 이제 근거 없는 낭설은 아니고요. 네. 이제 2017년 12월에 이제 크립토 투자를 많이 하신 분들 기억하실 텐데 박상희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할 수 있다 발언을 하셨고 예. 이제 그 발언이 나온 직후에 이제 지지율이 많이 좀 떨어졌어요. 네. 제가 이제 여론조사 기관들 이런 거 예전에 찾아보니까 지지율이 한 몇 퍼센트 떨어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지지율이 떨어지고 난 이후에 사실 이 크립토 시장을 규제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일단 법적 성격이 뭔지도 규명하기 어렵고 네. 또 이거를 이해해서 시장 영향을 어떻게 미칠지도 모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방향성 자체가 직접 크립토 시장에 대해서 뭔가 법을 만들어서 규율을 하는 것보다도 은행을 통한 규율을 하자. 그래서 나온 게 가상통화 관련 자금 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이 나왔거든요. 그 내용이 그거예요. 코인 거래소에 돈이 어째 들어가려면 은행을 통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예. 그 은행한테 이제 경고를 하는 겁니다. 자금 세탁 방지 의무 제대로 해라. 은행도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네. 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대로 안 지켰을 때는 은행이 곤란을 겪을 수 있다라는 게 그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발전이 돼가지고 현재까지 이르러서 그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특정금융정보법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제 만들 때 은행으로부터 실명 계좌를 받도록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그림자 규제처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진입 규제 자체가 법령상으로는 빡빡하진 않습니다. 네. 하지만 실무상으로는 빡빡하게 느껴지는 거죠. 보이지 네, 않는 손이 네. 있긴 네, 있군요.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어. 예. 그 양자를 좀 구분해서 봐야 되는 것이죠. 네. 그 사실 이제 업계에서 이제 어렵다라고 이제 토로하는 내용이 이 보안 안전 인증 ISMS랑 네. 그다음에 실명 계좌 두 가지 때문인데 네네.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한 게 지금 업계 상황인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거래소가 그걸 둘 다 필요하긴 한데 네. 일반 업계는 그렇게까지는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그 논란이 좀 많이 있는 것이죠. 예. 논란이 많이 있는 것인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걸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도 이제 업계에서 느끼는 문제는 예를 들면 ISMS 같은 경우는 이제 2개월간 운영 실적을 요구를 합니다. 예. 근데 신고를 안 하고 사업을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새로 회사 만들어 가지고 내가 거래소 해야지라고 하면
ISMS 받아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예. 2개월 운영 실적 요구를 해요. 없죠. 그죠? 그럼 내가 신고를 하고 해야 되는데 네. 신고를 하려면 2개월 운영 실적 요구하니까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도저도 아닌 네. 거죠. 예. 그래서 작년 3월 달에 과기부에서 이거를 이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그래서 바꿨습니다. ISMS도 이제 예비 ISMS 인증받고 본 IS 인증받는 걸로 바꿨습니다. 절차를 좀 네, 개선했네요. 절차를 개선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사이 기간 동안 신규 사업자는 못 들어오게 됐었고요. 그 ISMS 문제는 이제 해결됐는데 문제는 실명하기 입출금 계정은 은행에서 발급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은행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높다 보니까 가상자산 예. 거래소에 쉽게 발급해주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될 것인지, 그러니까 이게 법령상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 은행의 관행상의 그 아까 그림자 규제 문제인 것인지 이제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방향성이 좀 다르겠죠. 네. 네, 지금 이렇게 지금 문제가 정말 계속해서 불거지고 네네.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곧 제정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네네. 알고 있는데요. 변호사님 보시기에 이 기본법이 좀 챙겨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챙겨야 하는 이유 같은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게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걸 예를 들면 뭐 도박 시장이라 도박으로 본다면 사실 규제할 필요가 없겠죠. 예. 어차피 이거는 국가에서 나와서 보호해줄 필요는 없는 것이니까.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를 하나의 투자 시장으로 본다면 예.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규율을 좀 만들어야 되겠죠. 일종의 왜냐하면 금융시장으로 또. 네. 그러니까 뭐 젊은 분들이 보시기엔 코주부라고도 하잖아요. 네. 코인, 주식, 부동산. 물론 이제 코인에 대한 관심이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네. 우리가 이거 접근할 때는 많은 분들은 어쨌든 투자의 수단으로 접근을 한단 말이죠. 뭐 네. 투기성도 있긴 하지만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그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여러 장치들을 둬야지만 시장이 공정해지고 투명해질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규제라는 게 그래서 그 작동을 해야지만 시장에 신뢰가 쌓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이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영업행위 규제라든가 진입 규제라든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들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자산이 분명히 이제 투자 시장이 생기면서 네. 이제 통제할 수 있는 법이 좀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시작이 된 것 같은데 네. 언제부터 좀 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까? 그 전에는 이제 지난 국회 이번 국회 말고 지난 국회에서는 억건법이라고 불리면서 이제 네. 많이 좀 논의가 됐었고요. 근데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라는 용어들이 나오고 이제 논의가 되기 시작한 거는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예.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란 게 이제 나오게 된 것으로 제가 명칭이 알고 확정이 있습니다. 됐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이면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크립토 시장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방치를 했었거든 사실. 일단 방치하고 소위 말해서 이제 그 크립토 시장을 들어가는 돈의 흐름들을 규제를 해서 이 시장에 돈이 많이 못 들어가도록.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투기 억제를 위한 규제를 중심으로 전략을 폈었어요. 불편함을 높이는 그렇죠. 방법을 통해서 네. 네. 하지만 그게 사실상 실패를 했죠. 네. 왜냐하면 2021년도에 우리가 폭등을 경험했잖아요. 예. 네. 사람들이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디파이 네. 열풍 그리고 NFT 열풍을 통해 가지고 많이 투자를 해버렸고 네. 그러니까 더 이상 그것들을 이런 방식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EU나 미국도 알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EU에서는 이제 암호자산 이제 법률안을 소위 말해서 미칸이라 불리는 것들을 네. 잠정 합의한 상태인 것이고요. 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거기에 이제 규제에 발맞춰 가려면 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이 시장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 생각을 해보자라는 것이 바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라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근데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이제 윤석열 정부 출범의 공약집에 좀 포함이 되면서 네네. 상당히 눈길을 끌고 네네. 또 이제 여당에서도 법안이 발의가 되면서 빨리 통과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사실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렇지 못했죠. 왜냐하면 근데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봤을 때는 빨리 통과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크립토로 했을 때 인터넷만 연결되면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럼 국경이 없단 말인 거예요. 국경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네. 주식만 해도 국경이 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 한국 주식시장 다른 그쵸. 것이고 네.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땅이 박혀 있는 예. 거니까. 네. 근데 크립토는 국경이 없어요. 예. 그래서 비트코인 내가 받았을 때 이게 어디서 채굴된 건지 어디서 채굴된 건지 알기 어렵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채굴된 게 중요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제도화를 할 때는 글로벌 정합성이 되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국에서는 특정한 코인에 대해서 이게 증권이라 했는데 다른 나라들은 다 증권이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 이게 되게 혼란스러워지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나 EU나 이런 선진국들이 하는 규제 내용들을 우리가 충분히 파악하고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해외 사례 그리고 해외 네. 법안들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말씀해주신 곳이 미국과 EU입니다. 네네. 둘 중에 이제 둘 다 디지털 자산 기본법 같은 법안이 갖춰진 곳이 있습니까? EU라고 볼 수가 있는 유럽이요? 것이죠. 예. EU는 이제 통합적인 암호자산 법률안을 지금 잠정 합의한 상태고요. 예. 네. 이제 그 내용들을 읽어보면 증권형 가상자산은 빼고 그러니까 비증권형 유틸리티 토큰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통합적인 법률안을 만들어냈고 한국에 번역본도 나왔습니다. 네. 이제 작년에 한국은행에서 이제 번역 작업을 해가지고 예. 이제 번역본도 지금 나온 상태고 저희 입법 당국자들도 많이 참고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미국은 아직은 뭐 논의되고 어떤 게 증권이고 이거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뭐 법안이 막 통과가 되고 이런 건 없는 거군요. 미국에서도 법안이 뭐 발의는 되는데요. 예. 이제 그게 예를 들면 EU에서는 잠정 합의됐기 때문에 그게 의미가 크다라고 보지만 네. 미국에서는 통합적인 법률안이 이제 통과될 예정이다 이런 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이 말씀 주신 글로벌 정합성을 맞추기 위해서 약간 네네. 범국가적 뭐 얼라이언스라든지 이런 노력들은 없나요? 있습니다. 국제 기구들에서도 네. 이제 크립토 관련해서 이제 논의를 하고요. 은행 기구들도 그렇고 금융 기구들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던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에서도 네. 그러한 노력들은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구체적인 법안 형태로 되어서 제일 참고할 만한 게 저는 이제 EU에서 예. 만든 암호자산 법률안이 가장 참고할 만하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법률안이기 때문에 상당히 내용도 방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충분히 참고할 만하고 또 미국에서는 증권형에 대한 판단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미국에 있는 실무에서 들어가는 이야기들은 또 참고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잠정적으로 확정에 가까운 EU의 미카 법안 네네. 요거를 참고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제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과 네. 유사한 이 형태의 법안이 17개나 네. 지금 계류가 네, 되어 네, 있습니다. 네, 네. 엄청나게 많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공통된 부분들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좀 담겨 있습니까? 이제 서로 공통된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는데 네. 서로 좀 다른 부분들은 이 진입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좀 다 다릅니다. 진입 규제. 어떤 법률은 신고제 그대로 하기도 하고 예. 어떤 법률은 등록제를 하기도 하고 어떤 법률은 인가제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시청자분들이 느끼시기에는 이게 무슨 차이가 있지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인가제는 정부의 재량이 있는 것이고 신고제나 등록제는 정부의 재량은 없습니다. 요건을 맞으면 해줘야 되는 어. 거예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뭐 은행 계좌는 요건을 못 갖췄기 때문에 못 하는 거지. 어떤 업체든지 요건에 맞으면 정부가 해줘야 되는 겁니다. 커트라인 넘으면 그냥 해줘야 네. 돼요. 네. 근데 이제 인가제는 정부가 해줄 수도 있고 해주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은행이 대표적인 것이고 예. 내가 뭐 자금을 갖췄다고 해서 무조건 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은 조금 다 상이한데 좀 공통되는 부분들은 이제 불공정 거래 행위. 근데 크립토를 가지고 이제 시세 조정을 하거나 내부자 거래를 하거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크립토라는 게 사실은 이제 좀 주식하고 다르긴 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비트코인 백서도 읽어보면 P2P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화폐라고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처음에 출발점은 화폐로 출발을 한 거죠. 예. 전자화폐를 대체하겠다고 비트코인 백서를 읽어보면 예. 그러다가 이제 이더리움이 나와서 점차 기능들이 붙고 또 다른 이제 크립토들이 더 기능들이 붙으면서 증권화되는 크립토도 있는 것이고 네. 네. 또 이제 뭐 다른 부가 기능이 있는 크립토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분명히 증권하고 다르긴 하지만 네. 어쨌든 이것들을 우리가 화폐로 출발했지만 결과적으로 지금은 이제 화폐라기보다는 자산으로서의 기능을 많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투자 수단으로서.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투자 수단으로서 우리가 접근했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이 이거에 대한 예를 들면
내부자 거래라든가 불공정 거래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 그것들에 대해서는 공통적이에요 지금. 이게 불공정 거래 행위라고 네. 하면 사실은 토큰, 코인과 같은 것도 당연히 규율이 필요하지만 네네. 이 하나하나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는 NFT의 경우가 네네. 굉장히 불공정 거래 행위가 계속해서 문제가 불거지고 네, 있는 네. 상황인데요. 네. 내부자 거래라든지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든지 하는 이런 NFT가 17개 법률 안에서도 좀 다뤄지고 있나요? NFT를 명시적으로 포함시킨 건 윤창현 의원안이 지금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네. 유일한. 국민의힘에. 네. 예. 제가 유일한 걸로 알고 있고 네. 이제 그 기본적으로는 이제 근데 NFT가 해석론적으로도 가상자산에 포함될 수도 있어요. 네. 기존의 가상자산에. 그래서 반드시 NFT 문구를 명시를 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NFT가 이제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걸 좀 명확하게 하자는 측면에서는 NFT라는 걸 명시하는 것도 필요할 것인데 네. 기존에 이제 우리가 논의들이 많이 이어져 있는 거죠. 가상자산이란 개념 자체가 한국법에서는 네.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할 수 있으면 가상자산에 일단 해당하고 예. 빠지는 것들을 소거법으로 빼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전자화폐 빠진다, 네. 전자어음 빠진다, 전자증권 빠진다 하는데 NFT에 빠진다는 이야기는 없거든요. 포함될 수 있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경제적 가치가 있고 예. 네. 전자적으로 거래가 되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NFT도 해당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이론적으로는. 네. 근데 이제 뭐 거기에 이제 게임 아이템도 빠지고 게임 결과물도 빠지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고려할 점들이 많아서 NFT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논의가 진행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석의 여지는 있다라고 말씀 주신 이제 거예요. 내용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안들이 있는데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증권형 토큰이 어떻게 분류되느냐가 그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질 것 같은 법이에요, 사실. 네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들이 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근데 지금의 논의 기본 방향 자체는 예. 증권형 토큰은 이제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을 적용하는 형태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예. 네. 비증권형 토큰에 대해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적용하는 형태로 갈 것으로 지금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그러다 보니 이제 증권형 토큰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전자증권법을 좀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전자증권법에 따르면 이제 중앙화된 전자증권 취급기관이라 뭐 할 수 예. 있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해서만 전자증권을 발행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이제 분사 원장이 기반한 전자증권형 토큰을 합법적으로 발행 유통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인 거 보시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EU 미칸 같은 경우에도 증권형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각국의 증권 관련 법률을 적용하고 비증권형 가상자산에 대해서 EU의 미칸을 적용하는 형태로 그 미칸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대상 자체가. 어쨌든 간에 그러면 분류를 1차적으로 한다는 말일 건데요. 그렇죠. 네네. 그런 다음에 이제 비증권일 경우에 이 네네. 법률에 영향하에 둘 텐데 네. 그 분류의 기준 같은 것들은 그럼 EU에서는 어떻게 좀 두고 있습니까? 그 분류 기준 상세하게 나온 건 없고요. 그 미칸 아, 자체에서는 네. 한국에서도 지금 그 분류 기준에 대해 여러 논의가들이 있는 그렇죠. 것이고 예. STO 가이드라인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이고요. 증권 분류 기준에 대해서는 이제 미국 것들을 많이 참고를 하고 있는 호베이 테스트부터 시작해서 네. 많이 참고를 하고 있는 그런 정도의 상황으로 이해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미국을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하위 테스트라는 증권이냐 아니냐를 가름하는 테스트를 통해서 증권력 판별을 하고 있고 네네. 나머지 나라에서는 비증권인 거를 증명하는 방법으로 조금 가고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NFT 같은 경우에도 EU 미칸에서 원칙적으로 우리는 NFT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어요. 예. 하지만 이제 국제자금 세탁 방지 기구에서도 내놓은 것들을 보면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NFT는 가상자산에 해당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증권에 해당할 수도 있다. 이제 그거는 이제 해석 기준은 각국의 법령과 좀 다르겠죠. 예. 변호사님은 NFT는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세요? 너무 기능마다 다르죠. 예를 들면 내가 그걸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그거를 교환 가치만 있다. 내가 뭐 쓸 수만 있다. 예. 또 그거 가고 있을 때 배당 같은 거 안 된다라고 예. 하면 증권이라 보기는 어렵겠죠. 그렇군요. 어찌됐든 간에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이제 17개나 쌓여 있는데 네네. 통과가 되지 않고 이제 2023년까지 지금 왔습니다. 보니까 1월 16일 날 이제 소위원회가 또 열려 갖고 뭐 한번 심사를 한다. 네네. 이런 얘기가 있긴 한데 너무 늦어지면서 생기는 문제점이 지금 업계에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엄밀하게 보시면 이제 좀
최근 건을 많이 반영한 것은 두 가지 법안인데요. 예.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 그게 윤창현 의원안이 첫 번째가 있는 것이고, 예. 두 번째로 이제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 그게 이제 백혜련 의원안. 민주당이 이 두 가지 법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이 두 가지 법안은 발의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예. 윤창현 의원안은 10월 31일 날 발의가 예. 됐고, 네. 백혜련 의원은 11월 10일 정도에 발의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법안이 중점적으로 내용도 비슷해요. 예. 내용도 비슷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법안이 논의가 되고 있고, 그게 아마 이제 1월에 통과할 예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저는 이제 제도화에 국민들이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안 좋다. 우리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제 규제가 있으면 더 안 좋은 거 아니냐. 규제 없을 때 빨리 투자하자 이런 분들이 계신데, 그러면 그건 투기성이 강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물론 이제 많이 벌어가는 분도 계시죠. 뭐 아니면 도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규제라는 것은 우리가 뭐 혁신을 가로막는다 이렇게 하는 측면도 있죠, 분명히. 하지만 규제가 제대로 없으면 신뢰가 안 쌓입니다. 네. 신뢰가 안 쌓이면 시장에 새로운 자금들이 들어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뭐 미국의 유명한 대학 교수는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인가요? 거기 칼럼 쓴 것도 그냥 냅둬라. 냅두면 불타 없어질 거다. 그랬듯이잖아요. 왜? 어차피 신뢰가 이미 FTX 사태 이후에 네. 신뢰가 무너졌는데 괜히 규제 같은 거 만든다고 하면 오히려 신뢰가 싹 틀 수 있다. 그런 취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벗겨보면 규제와 제도화라는 것은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신뢰를 확보하기엔 장치인 거예요. 네. 아는 사람 사이에는 규제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저희 세 명이서 거래를 하는데 뭐 굳이 규제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모르는 사람 수천 명하고 내가 자동차 거래를 한다. 아니면 중고 뭐 예를 들면 중고 물품 뭐 자동차 뭐 그다음 토스트기 뭐 등등 그런 거 거래를 한다 했을 때 속이고 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규제하는 대표적인 법이 뭘까요? 사기죄입니다. 바로. 네. 사기죄도 우리가 그 규제를 하는 거거든요. 네. 남을 속여가지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예. 처벌하는 거잖아요. 왜 처벌할까?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네. 그 사회에. 그래서 크립토 시장의 신뢰 확보가 점차 늦어진다. 이 법안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불신이 FTX 네네. 사태나 뭐 루나 사태 같은 굵직굵직한 일도 많았지만 그 밑에 아래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네네. 보호받지 못하는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이게 우리가 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럼 이들은 전혀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지 또는 법안이 나오기 전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행위들이 네. 소급 적용되지는 않을 거잖아요. 네, 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이런 좀 문제들을 해결하거나 혹은 현재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이 좀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전혀 보호받지 못한 건 아니고요. 이제 네. 한국에도 형법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네. 뭐 사기죄라든가 사전자 기록 위작죄 또는 배임죄 이런 것들은 적용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예를 들면 크립토를 가지고 사기를 쳤다 처벌이 돼요. 그리고 그게 처벌된다는 게 2021년도 대법원 판결까지 가서 크립토에 대해서 사기죄 적용 가능하다라고 대법원 판결이 나왔어요. 네. 왜냐하면 그게 왜 논란이 됐냐면 크립토란 게 이제 디지털 파일이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디지털 기록이 전자 기록이잖아요. 네. 우리가 통상적으로 내가 뭐 교수님을 속여가지고 교수님 컴퓨터에 있는 그냥 뭐 유명한 연예인 사진 파일을 전송 받는다고 해서 사기 처벌 안 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이득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무슨 설계 도면이라든가 뭐 이런 공개되지 않은 정보라면 분명히 이제 사기죄 적용 가능하겠죠. 네. 근데 크립토는 뭐냐라는 거예요. 크립토는 전자 파일 아니냐, 디지털 전자 기록 아니냐. 하지만 전송됐을 때 가치가 있다. 그래서 재산상 가치 자체는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죄는 적용 가능하다고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어요. 그래서 네. 지금 현재도 사기죄라든가 사전자 기록 위작 이런 형사법 범죄는 이제 처벌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당연히 이제 사기죄로 고소를 하거나 또 사기죄로 피해를 받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가능하고요. 네. 다만 이제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 이제 우리가 의미를 봐야 되는데요. 의미는 이제 지금은 단계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디지털 자산 시장의 이제 공정성 회복과 이제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 윤창현 의원이 발의하신 그 내용들을 좀 보면 일단은 먼저
시세 조정이라든가 불공정 거래 행위 그런 사기죄로만 의율하기 좀 어려운 거 네. 그런 것들을 좀 먼저 규율을 하자. 그리고 거래소에서 임의적으로 입출금을 막는다든가 또 거래소가 고객 자산을 유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FTX처럼. 네. 그러면 거래소한테 정확하게 몇 개를 갖고 있는지 고객 자산 정확하게 갖고 있는지 공시를 해라.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들은 사전 예방 장치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을 때 그 예탁금 같은 경우도 지금은 그냥 자기가 거래소들이 고객 돈이 들어오면 별도 예금 계좌 넣어놓기만 하면 돼요. 구분해서 관리하면 됩니다. 근데 이걸 한 단계 더 나아가가지고 이거를 이제 신뢰성 있는 은행 같은데 신탁을 하게 하고 함부로 못 빼내게 하는 거. 우리 증권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내가 주식 투자하기 위해서 돈을 내잖아요. 네. 그 돈이 한국증권금융으로 가고요. 한국증권금융회사에서 채권을 매입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썼던 증권사가 망하든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내 돈은 보호가 돼요. 그런 형태로 이제 보호를 하고 있는데 크립토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형태의 보호들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법안이 발의된 상황인 것이죠. 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사기죄는 의뢰되지 않는 부분을 더 보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국회에 계류된 법안들 중에서 가장 유력한 법안 2개로 꼽히는 것이 국민의힘의 윤창현 의원의 안이 있고요. 네네. 네, 민주당의 백혜련 의원의 안이 있는데 지금 네. 더욱더 유력한 거는 지금 여당 쪽에서 나온 그런 아닐까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이 두 가지 법안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여야 이견이 뭐 강하게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예. 두 법안이 통합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정확하게는. 그래서 뭐 어느 안이 우선한다, 어느 안이 뒤로 밀려난다 이런 것은 아니고 네. 두 법안 자체가 이제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그게 이제 사실은 요 두 가지 법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15개 법안, 14개 법안이 있었거든요. 예. 14개 법안의 공통적인 내용이 이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것부터 하자는 거예요. 왜? 글로벌 정합선 맞춰서 하려면 너무 오래 걸린다 시간이. 예, 그러니까 이제 EU의 미칸이 2024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돼요. 네. 그때까지 기다려가 최종안 나오고 그때까지 기다려가 하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렇죠. 테라노나 사태 때 우리가 목격을 했잖아요. 네. 정부가 하고 싶어도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부득이 그래서 자유규제 형태로 갖고 탁사의 형태가 만들어졌는데 일단은 먼저 할 것부터 하자라는 것이 이 두 가지 법안의 내용인 것이고요. 나머지 이제 이것을 이제 제도화하는 거, 예를 들면 상장 규제, 발행 규제,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평가, 공시 이런 것들을 제도화하는 것은 윤창현 의원안의 부대 의견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이제 상장, 발행, 공시, 평가 등에 대한 제도화에 대한 논의도 해야 된다. 정부 당국에서 그걸 부대 의견에 굳이 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좀 중장기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들을 이제 과제들을 던져준 셈인 것이죠. 그거는 이제 단계적으로 좀 더 뒤에 하고 이제 그게 이제 현재 논의안이 되는 순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변호사님 그 세부 내용 잘 아실 텐데 네네. 이 법안이 통합이 되든 어느 하나가 통과가 되든 간에 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생태계 내 어디가 가장 많이 먼저 영향을 받게 될까요? 우선은 이제 마켓 메이킹하는 데들이 이제 영향을 받게 될 거고요. 네. 또 투자자들도 영향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투자자들이 정보가 너무 부족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정보를 이제 미공개 정보를 막 이용하는 것이 이제 좀 금지가 되니까 이제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는 이제 좀 그런 정보 취약성에 대해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될 것 같고요. 또 고객 자산을 함부로 이용하는 것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거래소들이 내가 디파이 서비스든 뭐 아니면 거래소든 내 크립토를 맡겨놓거나 내 이제 예측을 맡겨놓잖아요. 네. 이제 그런 거 했을 때 어떻게 어디게 쓰이는지 잘 모르잖아요. 네. 근데 최소한 고객 가상 자산의 개수에 대해서 공시를 하도록 하는 것들이 통과가 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거래소들이 이제 뭐 그것을 유용할 가능성들이 더 줄어들 거다라고 보는 거죠. 물론 이제 이 법안들이 이제 윤창현 의원안하고 백혜련 의원안이 이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네. 이게 모든 게 해결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단계적인 입법이기 때문에 네. 이게 시장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한 이제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두 안 모두 이제 규제와 생태계 진흥을 투 트랙으로 네네. 가는 걸 담고 있는데 네. 올해 안에 좀 통과가 되겠습니까? 특히 상반기에. 지금 1월 달에 이제 이 법안 논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다음 주 정도에 아마 법안 논의는 될 거예요. 법안 예. 소위에서. 그래서 뭐 제 예측으로는 상반기 통과되지는 않을까. 이게 사실 반대하는 분들이 많지도 않고 예. 그리고 이게 반대할 명분도 마땅치도 않고 그리고 실제로 이게 뭐 크립토 시장이 나쁜 거냐 그런 것도 아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반기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빠르면은 다행이네요. 내년에는 시행이 될 수도 있겠다. 네, 네, 네. 그런 말씀이십니다. 네, 네. 네, 법무법인 정재욱 주원의 정재욱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인포맥스티 오늘 순서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내용은요, 유튜브 채널 연합뉴스 경제TV에서 다시 한번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